잘 키운 딸 하나. 옛날 영조 시절 서울 서대문에 살았던 이사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승정원 동부승지 벼슬을 하다가 물러나 한가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해 동짓달 중순 무렵 급한 볼일이 있어서 충청도 한산에 가게 되었지요. 때는 겨울이라 바람이 불며 눈까지 펑펑 쏟아져 고생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사가는 눈을 헤치며 어느 산 모퉁이를 돌다가 낡은 가마 한 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마 곁에서 초라한 행색의 선비와 가마꾼 두 사람이 몹시 걱정스런 얼굴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 이사간이 가까이 다가갔더니 가마 속에서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왜 이러고 계시오? 선비가 쑥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아내가 해산 딸이 가까웠기에 처가에 데리고 가려고 나섰더니 그만 여기서 아이를 낳지 않았겠소? 갓 태어난 것이 이 추위에 연약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구려. 그 말을 들은 이사관은 입고 있던 값비싼 양털 가죽 두루마기를 얼른 벗어주었습니다. 자, 어서 이것으로 덮어주시오. 아이고, 정말 고맙소.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는 정말 어린 것이 위험하오. 어서 인가를 찾아갑시다. 이사관의 재촉에 따라 가마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어느 마을에 도착한 일행들은 산모와 아기를 구안하기 위하여 어느 집 방 하나를 빌렸지요. 이사관은 집 주인에게 돈을 두둑히 주어 산모의 방의 군부를 뜨겁게 지피도록 하고 미역국을 끓여 허기를 면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가난한 선비는 눈물을 흘리며 이사관의 손을 잡았지요. 이리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아내와 어린 것은 무사할 수 없었을 것이오. 이 큰 은혜를 무슨 수로 갚을지 모르겠구려. 그런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 아무쪼록 가시는 데까지 무사히 잘 도착하도록 빌겠소이다. 나중에 다시 만날 때를 생각하여 통성명이나 합시다. 나는 충청도 면천 사는 생원 김한구라 하오. 나는 서울 서대문에 사는 이사관이라 하오. 이윽고 이사관은 김한구의 배웅을 받으며 그곳을 떠나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양털 가죽 두루마기를 벗어준 바람에 추위를 견디기가 힘들었으나 선행을 한 마음은 뿌듯하기만 하였지요. 그 뒤 이사관은 그 일을 잊어버렸지만 극진한 도움을 입어 아내와 아이의 목숨을 구한 김한구는 가슴에 사무치는 은혜를 살해하기 위하여 얼마 후 털옷을 싸들고 일부러 서울로 이사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사관은 털옷을 받지 않았지요. 그때는 사정이 워낙 급박하여 비록 실례되는 줄 알면서도 털옷을 벗어주었지만 남의 부인의 몸에 닿았던 물건을 이제 와서 입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로부터 10수년의 세월이 흘렀지요. 김한구는 가난함을 견디지 못하여 막연한 기대를 품고 가족들을 데리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남 밑에 거처를 정하고 친척이나 친구를 찾아 출입도 하고 자녀들을 가르치며 그럭저럭 살아갔지요. 김한구가 주로 드나드는 곳은 그의 아저씨뻘 될 뿐 아니라 당시의 세도 재상인 김은경의 사랑방이었는데 김은경은 조카의 형편을 딱하게 생각하여 이따금 쌀 가만히 정도 도와주고는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 그날이 김은경의 생일이어서 그 집의 큰 사랑 작은 사랑은 찾아온 사람들로
이른 아침부터 북적북적 되었지요. 대부분 높은 벼슬아치나 신분이 쟁쟁한 사람들이었는데 김항구도 한쪽 구석에 초라한 모습으로 끼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관상을 아주 잘 보는 한 문객도 섞여 있었는데 문득 주인대감 김홍경이 그 문객을 보고 말했습니다. 여보게, 음식이 들어올 때까지 여기 계신 대감들의 신수나 보아드리게. 그 문객이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쳐다보며 신수를 보아주었을 때 김은경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기 윗목에 앉아있는 김생원은 내 조카뻘 되는 사람인데 언제쯤 사는 형편이 좀 나아질지 보아주게나. 그 말을 들은 문객은 김항구의 얼굴을 한참 쳐다보더니 벼랑간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공손히 절을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생원님의 고생은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부터 좋은 일이 시작되어 불과 10여일 안으로 대단한 운이 트일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방 안의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가난한 때가 쪼르르 흐르는 보잘것없는 선비가 열흘 안에 높은 벼슬살이를 하게 된다고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었지요. 사람들이 조롱의 웃음을 터뜨리자 문객은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웃으시지만 두고 보십시오. 여러 대감들께서도 생원님께 절을 올려야 하는 처지가 되실 것입니다. 가벼운 농담 정도로 생각하던 대신들은 웃음기를 거두고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뒤 술 몇 잔에 배불리 잔치 음식을 얻어먹고 김은경의 집에서 나온 김항구는 관상 보는 문객이 하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요.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 자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객의 예언은 허튼 소리가 아니었지요. 김항구가 집에 돌아와 보니 생각지도 않은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금년 16살인 딸이 왕비 간택의 대상으로 뽑혀 대궐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었지요. 그 딸은 지난날 눈이 쏟아지는 길에서 태어나 이서관의 도움으로 생명을 건진 바로 그 아이로 아름다움과 총명함이 출중하여 김항구는 그 딸을 좋은 가문에 시집을 보내어 약간의 덕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감이 없지도 않았을 터였습니다. 그 무렵 영조는 늙음하게 중전인 정성왕후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호라비가 되었지요. 영조 나이 이미 65살이어서 늙은이 축에 들었지만 왕가의 혈통으로는 드물게 건강을 타고나서 아직도 정정했습니다. 더군다나 법도상으로 국모의 자리는 잠시도 비워둘 수 없었으므로 영조는 대신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새 장가를 들게 되었던 것이었지요. 임금이 장가를 가는 이상 그 배필은 문벌 좋은 집안의 처녀가 아니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난뱅이 김항구의 딸이 행운의 기회가 찾아온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영조는 세수를 하다가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지요. 대야의 무지개의 한 끝이 내려와 닿는 바람에 깜짝 놀라 들여다보니 물속의 예쁜 처녀의 얼굴이 잠깐 비치다가 마는 것이었습니다. 얼른 고개를 들어보니 무지개의 한쪽 끝은 남산골에 내려져 있었지요. 영조는 내관에게 무지개의 발원처를 조사해 보라고 했습니다. 왕명을 받고 한달음에 남산골에 내려간 내관은 이윽고 김항구의 오막살이에서 그 무지개가 떠오르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집에 아가씨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었지요. 호기심이 발동한 영조는 이번 간택에 그 김생원의 딸도 참가시키라고 명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간택일이 되자 이름난 집안의 규수들이 모여들었고 영조가 친히 나아가서 인물과 자질에 대한 시험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영조는 규수들을 상대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인이 앉아있는 전각 처마의 석가래가 몇 개나 되는고? 다른 처녀들은 고개를 들어 석가래의 수를 세느라고 여념이 없었는데 김 처녀만은 잠잤고 땅바닥으로 시선을 떨어뜨리고만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영조는 김 처녀를 보고 왜 세어보지 않느냐고 물었지요. 그러자 김 처녀는 이미 알고 있다고 했고 그 대답은 실제의 석가래 수와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세어보지도 않고 어찌 알았느냐? 존엄하신 상감마마 앞에서 어찌 감히 고개를 들어 세어보겠습니까? 하지만 하문하심에 대답하지 않을 수 없겠기에 부득이 처마 밑의 낙수 자리를 세어서 석가래 수를 헤아렸습니다. 영조는 무릎을 쳤습니다. 김처녀는 즉석에서 간택의 영예를 하나 별궁으로 모셔지게 되었지요. 딸 하나 잘 둔 덕에 가난뱅이 김생호는 하루아침에 임금의 장인이 되었으니 김은경의 생일날 큰 소리를 쳤던 관상쟁이 문객의 예언이 신통하게 들어맞은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김안군은 정일품 오흥부원군의 자기를 하사받아 신분이 하늘처럼 높아졌고 금의대장의 병부까지 차게 되었으며 아들과 9가지 벼슬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막살이에서 백여칸의 고래등 같은 기와집으로 옮겨 살게 되고 죽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조차 쉽지 않다가 곳간에 쌀과 나무가 산 더미처럼 쌓이는 호화로운 생활로 바뀌게 되었지요. 이렇게 부귀와 공명을 한꺼번에 얻은 김한국과 정순왕후 김씨는 옛날의 은인 이서관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영조의 마음을 사로잡은 왕후는 이서관의 선행을 입이 닳도록 칭찬하면서 그에게 벼슬을 주도록 간청을 하였지요. 왕인들 사랑하는 여인을 살아나게 하여 지금 자기 옆에 있게 한 사람을 기특하게 생각하지 않을 까닭이 없었습니다. 이서관에게 무슨 벼슬을 주어야 중전의 마음이 흡족하겠는가? 정승을 시켜주십시오. 정승은 임금이라고 하여 마음대로 임명하는 것이 아닌걸. 그러시다면 판서라도. 그 정도는 가능하겠지. 그럼 호조 판서를 시켜줄까? 황송하옵니다, 전하. 그 당시 연로한 영조는 사실상 정치에서 은퇴하고 그 대신 세자가 국가 대소사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정에서는 임금의 후광을 업고 있는 늙은 대신들과 세자를 추종하는 신진 세력들이 은근 대립하는 양상이 있었지요. 거기에 왕후의 아버지인 김안구와 그의 아들 김구주가 새로운 세력 집단 형성을 꿈꾸며 끼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으로서는 세자의 존재가 큰 벽이 아닐 수가 없었지요. 김안구의 욕심은 점점 커져 큰 권력을 추구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특히 김안구의 아들 김구주의 음모와 관계는 뛰어나서 중전이 된 누이를 부추겨 사조세자의 참변을 일으키게 되었지요. 세자를 제거하는 데 성공한 김구주는 왕위 계승권자인 세손에게도 악랄한 손길을 뻗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세자의 장인이며 세손의 외할아버지인 영의정과 그의 아우 좌의정, 홍영제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었지요. 그때 어리석은 선비 한유가 당시 김구주의 집에 드나들었는데 김구주는 그를 유생들의 대표격인 양꾸며
상소를 올리겠습니다. 세자의 사건과 연관지어 홍씨 형제에게도 엄중히 죄를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지요. 그 바람에 영의정 홍봉화는 벼슬을 내놓고 집에 들어앉았으나 좌의정 홍인하는 임금의 신임이 워낙 두터운 덕에 여전히 좌의정 자리를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영조가 덜컥 병이 들어버렸지요. 몸과 마음이 늙은 영조는 마침내 등극한 지 51년 만에 세손에게 왕위를 넘기고 물러앉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종전의 대신들은 모두 물러나고 영의정의 김상철, 좌의정의 김치인, 우의정의 이서관 등이 발탁되어 새로운 조정이 구성되면서 정조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서관은 옛날에 거도단벌 선심을 쓴 일로 엄청난 술세를 하게 된 것이었지요. 왕위에 오른 정조는 처음에는 아직 살아있는 할아버지를 의식하여 잠자코 있었으나 얼마 후 영조가 세상을 떠나고 꺼릴 구석이 없어지자 마침내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 바람에 정순 왕대비의 친정 김씨 일무는 결국 비참한 몰락을 면하지 못하였지요. 보잘것없던 집안에 그 정도의 부귀영화가 떨어진 것만으로도 만족했다면 아무 탈이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욕심이 끝이 없었던 김씨 집안은 그렇게 결국 몰락하고 말았지요. 익살스런 선비와 아내. 옛날 어느 선비가 우스운 이야기를 좋아했는데 아내 역시 우스운 행동을 잘했습니다. 한 번은 젖먹이 어린아이가 심하게 울어 아무리 달래도 그치지를 않았지요. 그러자 부인이 아이를 눕혀놓고는 얼른 가서 남편이 읽던 책을 가지고 와서 아이의 눈앞에 갖다 대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여보, 아이가 울고 있는데 달래지는 않고 그 어린 아이가 어찌 책을 읽는다고 눈앞에 책을 가져다 대는 것이오? 남편은 부인의 그 엉뚱한 행동을 보고 짜증스럽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는데 아내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지난 시절 서장에 다닐 적에 늘 책만 보면 곧장 잠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책에 무슨 잠 잘 들게 하는 비밀이 숨어 있는가 하여 이 아이도 책을 보면 당신처럼 곧장 잠이 들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보, 당신은 지금 내가 젊었을 적에 독서를 게을리했다고 놀리는 게지요? 남편과 아내는 크게 웃었습니다. 뒤에 이 아들이 자라 장가를 들었는데 혼인 후에는 독서를 게을리하고 항상 아내와 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독서하지 않는다고 꾸짖었지요. 아들아, 독서에 열중을 해야지. 어찌 밤낮으로 아내 곁에만 붙어 있는 것이냐? 아버지, 죄송합니다. 책만 보면 글자가 모두 제 아내의 얼굴로 보입니다. 책에 온통 아내 얼굴만 있어서 도저히 책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은 이리 말하며 엎드려 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웃으며 말하였지요. 그렇군. 우리 부자는 책과 크게 연분이 없는 것 같으니 어쩌겠느냐. 읽기 싫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옆에서 이런 모습을 보고 있던 부인이 이렇게 말하였지요. 부자가 어찌도 저리 닮았는고 어쩔 수 없구나. 죽은 후에도 계속된 우정. 옛날 한나라 때 두 젊은이가 고향을 떠나 도성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한 사람은 산양군 금양현에 사는 범식이고 다른 한 사람은 연암에 사는
장소였지요. 두 사람은 둘도 없는 벗이 되었습니다. 늘 붙어 다니며 공부도 같이 하고 먹는 일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에게도 헤어지는 날이 돌아왔지요.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때 범식이 말하였지요. 2년 뒤 자네 고향집에 가겠네. 부모님께 인사도 드릴 겸 제 날짜에 꼭 찾아갈 터이니 그때 만나세. 그래야지 다시 만날 때까지 몸성이 잘 있게나. 둘은 이별을 아쉬워하며 저마다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 뒤 장소는 범식과의 약속을 떠올리고 어머니에게 말을 하였지요. 어머니, 며칠 뒤 범식이라는 친구가 우리 집에 올 거예요. 그러니 술과 음식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 친구는 어디 사는 친구인데? 산양에 사는 친구입니다. 산양이라면 여기서 천리는 떨어진 머나먼 곳이 아니냐? 2년이나 헤어져 지냈는데 그 친구가 약속을 기억할 것 같으냐? 어머니, 그 친구는 약속을 잘 지키는 믿음직한 친구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믿고 술과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자 범식이 잊지 않고 친구의 고향집에 찾아오게 되었지요. 이게 얼마만인가? 그동안 잘 지냈는가? 범식과 장소는 밀린 이야기를 하느라 밤을 꼬박 새웠지요. 그런데 범식이 고향으로 돌아간 뒤 장소는 큰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지만 병은 낫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장소는 마침내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원통하다는 듯이 말하였지요. 친구를 보지 못하고 죽어야 한다니 한스러워 눈을 감지 못하겠구나.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고향 친구들이 물었지요. 우린 자네를 보살피고 있다네. 자네에게 우리보다 친한 친구가 어디 있다고 그런 말을 하는가? 내 자네들에게 산양 사는 범식이라는 친구에 대해 말하지 않았는가? 자네들의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눈 친구라면 그 친구는 죽음을 넘어선 우정을 나누는 친구라네. 장소는 그 말을 남기고 마침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장소가 범식의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하였지요. 여보게, 나는 오늘 죽었다네. 이제 사흘 뒤 장례가 치러지면 저승으로 가게 되지. 그 전에 꼭 자네 얼굴을 보고 싶은데 이리로 와주지 않겠나? 범식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범식은 바로 여장을 꾸려 연암을 향해 떠났지요. 범식이 사흘 만에 도착해 보니 장소의 고향에서는 그의 장례가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마침 관을 묻으려고 양지 바른 곳에 땅을 파고 있었지요. 구덩이가 만들어지자 사람들은 관을 구덩이 속에 내려놓으려고 관의 끈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관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지요. 여러 명이 달려들어 보았지만 꼼짝달싹 하지 않았습니다. 장소의 어머니는 관을 어루만지며 달래듯이 말하였지요. 아들아, 무엇을 잊지 못해 이러는 것이야. 이승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그만 저승으로 가거라. 그런데 그때 말을 타고 울부짖으며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범식이었지요. 범식은 땅을 치고 통곡을 했습니다. 네가 죽다니 하늘도 무심하구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잠시 뒤 범식이 관을 어루만지며 말하였지요. 잘 가거라.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있겠지.
그때는 이별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함께 살자. 그리고는 관의 끈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제야 관이 말귀를 알아들은 듯 움직이기 시작하였지요. 그 후 친구 범식은 그 언저리에 나무를 심고 그곳을 떠났다고 합니다. 거북의 등딱지. 옛날에 거북 여왕이 다스리는 동물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 고자질을 잘하는 여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틈만 나면 숲속을 돌아다녔지요. 그래서 동물들의 이야기를 엿듣고 남의 허물이나 비밀을 몰래 거북 여왕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여우가 고자질쟁이라는 것은 웬만한 동물들은 다 알았지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여우만 나타나면 입을 다물고 슬금슬금 피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눈에 불을 켜고 더 극성스레 돌아다녔습니다. 하루는 여우가 숲길을 걸어가는데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지요. 엄마, 저예요. 밧줄을 내려주세요. 여우는 걸음을 멈추고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노랫소리는 떡갈 나무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지요. 여우는 떡갈 나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몸을 숨기고 바라보니 떡갈 나무 앞에서 다람쥐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나무 꼭대기에서 밧줄이 내려왔지요. 다람쥐는 그 밧줄을 타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우는 눈을 부릅뜨고 떡갈 나무를 보았지요. 불현듯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무 위에 다람쥐 엄마가 숨어 있는 게 분명해. 아까 다람쥐가 엄마 하고 노래를 불렀잖아. 여우는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고자질거리가 생겨났기 때문이었지요. 그 당시 동물 나라에는 가뭄이 들어 난리였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 동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지요. 굶어 죽는 동물들도 있었습니다. 거북 여왕은 머리를 굴리고 굴려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이라는 것이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것이었지요. 동물나라 백성들은 듣거라. 오랜 가뭄으로 인해 우린 지금 떼죽음을 당할 판이다. 나라의 식량이 거의 바닥나서 모든 백성들이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지. 이대로 죽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 젊은이들은 꿋꿋하게 살아남아야 한다. 동물 나라의 늙은 동물들이여, 여러분의 거룩한 희생을 바란다. 여러분의 자식들을 위해 기꺼이 몸을 바쳐라. 자식들이 부모를 잡아먹어야 이 나라가 살 수 있다. 사흘 안에 부모를 죽여 그 머리를 바치지 않으면 사형에 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동물 나라는 지옥으로 변하였지요.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광경이 곳곳에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람쥐는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람쥐는 소문난 효자였지요. 그래서 여왕의 명령을 도저히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다람쥐는 죽을 각오를 하고 어머니를 떡갈 나무 위로 피신시키게 된 것이었지요. 거북 여왕이 정한 마감 날짜가 돌아왔습니다. 다람쥐는 숲속에서 우연히 새끼 여우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기막힌 생각이 다람쥐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다람쥐와 여우는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러니 여우의 머리를 갖다 바치면 되겠구나. 다람쥐는 해가 개울 무렵 여우의 머리를 들고 동물 나라의 궁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거북 여왕에게
여우의 머리를 받쳤지요. 거북 여왕은 여우의 머리를 다람쥐 머리로 알고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한편 떡갈나무에서 벌어진 장면을 목격한 여우는 궁전으로 갔습니다. 여우의 말을 들은 여왕은 고개를 갸우뚱하였지요. 다람쥐 엄마의 머리를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을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더냐? 분명히 제 귀로 들었습니다. 그러니 네 생각에는 다람쥐 엄마가 살아있단 말이지? 예, 떡갈나무 위에 틀림없이 다람쥐 엄마가 있을 것입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내가 신하들과 함께 가서 직접 확인할 것이니 네가 안내하거라 알겠느냐? 다음날 아침 신하들이 궁전으로 나오자 거북 여왕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떡갈나무 근처로 갔습니다. 동물들은 떡갈나무가 바라다 보이는 곳에서 몸을 감추고 다람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지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다람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왕이 여우에게 말하였지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직접 나무 위로 올라가자. 여왕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다람쥐가 부르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그럼 나무 위에서 밧줄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 어서 노래를 불러보거라. 엄마, 엄마, 저예요. 밧줄을 내려주세요. 여우의 노랫소리는 온 숲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찌나 흉내를 잘 내는지 다람쥐의 목소리와 거의 비슷하였지요. 엄마 다람쥐는 다람쥐가 온 줄 알고 밧줄을 내려주었습니다. 모든 동물들의 입이 떡하고 벌어졌지요. 거북 여왕의 명령에 따라 동물들이 밧줄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밧줄을 타고 나무 위로 천천히 오르기 시작하였지요. 밧줄 끝에 매달린 것은 여왕이었습니다. 어서 빨리 올라가거라. 여왕은 맨 아래에서 동물들을 재촉했습니다. 그때 다람쥐가 뒤늦게 나타나 이 광경을 보았지요. 큰일 났네. 다람쥐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동물들이 나무 위에 오르면 다람쥐 엄마를 발견하게 될 것이었기 때문이었지요. 다람쥐는 그때 목총을 돋우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 저예요. 밧줄을 푸세요. 동물들이 올라와요. 나무 위에 있던 다람쥐 엄마는 아들의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 밑을 내려다보니 정말 동물들이 밧줄을 타고 위로 올라오고 있었지요. 엄마 다람쥐는 침착하게 나뭇가지에 메어놓은 밧줄을 풀었습니다. 그러자 밧줄에 매달려 있던 동물들이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지요. 떡갈 나무 아래에는 떨어져 죽은 동물들의 시체로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여우도 죽고 신하들도 죽었지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것은 거북 여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목숨이 붙어있다 뿐이지 몸이 엉망이었습니다. 등딱지가 산산이 부서져 있었던 것이었지요. 다람쥐가 나타나자 거북 여왕이 힘겨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백성들에게 부모를 죽이게 하여 내가 이런 벌을 받는구나. 나를 구해다오. 거북 여왕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다람쥐는 여왕이 불쌍하였지요. 그래서 개미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얘들아, 여왕님의 등딱지가 산산조각이 났단다. 너희들이 이 근방을 샅샅이 뒤져 조각들을 모아다오. 등딱지 조각들은 개미들에 의하여 금세 모아졌습니다. 개미들은 여왕의 등딱지 조각들을 끈적끈적한 악교풀로 붙였지요. 거북의 등딱지에는 이때 조각조각 붙인 자국이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합니다.
옷을 벗은 스님과 염라대왕. 아주 오랜 옛날 염라대왕이 사람들을 불러들여 살아있을 때 그가 지은 죄를 심판하고 있었습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고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극락으로 보내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염라대왕 앞에 불려나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는 죄를 짓지 않고 좋은 일만 했다고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염라대왕은 한 사람의 한평생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을 만들게 하였지요. 그러니 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우겨도 거울 앞에 서기만 하면 사실 여부가 드러나게 마련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비구니 스님이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스님은 옷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염라대왕은 그 모습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대는 옷을 입지 않았는가? 고개를 떨군 채 묵묵히 염주만 굴릴 뿐 스님은 말이 없었지요. 어찌하여 옷을 벗은 것이냐고 묻지 않느냐? 아래없기 부끄럽사오나 소승은 평생 동안 게을렀던 탓으로 몸 가릴 옷 한 벌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게을러서 그렇다. 아무래도 무슨 사연이 있는 게로구나. 여봐라 판관. 예. 저 여승에게 무슨 곡절이 있을 것 같으니 거울 앞에 서게 하여 잘 살펴보도록 해라. 스님은 시키는 대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거울 속에 웬 거지 여인이 속살이 드러난 낡은 옷을 걸친 채 눈보라 속에서 오들오들 떨며 몸둘 바를 몰라하는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그녀를 발견한 비구니 스님이 자신의 승복을 벗어주면서 기운을 차리라고 격려하는 모습이 나타났지요.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좋을런지. 여인은 흐느끼며 고마워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본 염라대왕은 기분이 좋아졌지요. 그럼 그렇지. 승려의 몸으로 곡절 없이 옷을 벗었을 리가 있겠느냐? 여봐라, 엄동설안에 떠는 거린에게 자기 옷을 모두 벗어준 이 여승은 극락으로 드실 분이니 비단 옷을 내어드리거라. 그렇게 하여 옷을 벗은 비구니 스님은 비단 옷을 입고 극락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며칠 뒤 12사자가 어느 고을에 이름난 부자 하나를 염라대왕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네가 그 유명한 땅 부자렸다. 예, 그라옵니다. 네 평생 동안 좋은 일은 얼마나 했으며 죄는 얼마나 지었는지 상세하게 말해보거라. 저는 평생 동안 죄라고는 덜끝만큼도 지은 적이 없사옵고 좋은 일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저의 인심이 어찌나 후했던지 나라 안의 거지들은 모두 제 집으로 모였지요. 네 말에 한치의 거짓도 없으렸다.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을 아뢰겠사옵니까? 판관은 이 부자를 거울 앞에 세우고 그 행적을 살피도록 하라. 다음 순간 거울 속에 거린 두 사람이 굳게 닫힌 대문을 마구 두들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못된 부자놈아, 동량은 못 줄 망정 왜 사람을 때리고 문을 잠그느냐? 동량을 안 주려면 쪽박이나 내놓아라. 거린들은 대문을 발로 차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부자는 그만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히 그런 거짓말을 늘어놓은 것이야. 다음 일도 보여줄 테니 꼼짝 말고 서 있거라. 이윽고 거울 속의 소와 말들이 구슬프게 울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저것은 어찌 된 장면이냐? 예, 이것은 이 부자가 소와 말을 부려먹을 때만 풀죽을 쏘아 먹이고 놀릴 때는 굶겨 놓은 탓으로 저리 슬피 울다 죽은 것이옵니다. 여봐라, 이자는 더 이상 비춰볼 곳도 없으니 냉큼 끌어다가 지옥 도장을 찍어 떨어뜨리거라. 부자는 억울하다면서 발버둥을 쳤으나 사자들이 달려들어 불이 활활 타는 지옥으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 후 염라대왕은 어찌해야 인간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요. 그래서 염라대왕은 국리 끝에 신하들을 불러놓고 인간 세상에다 심판하는 모양을 만들어 보여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었습니다. 판관들도 사자들도 모두 찬성하였지요. 그럼 조선의 명산 금강산에다 심판하는 모양을 바위로 만들어 인간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줄 것이다. 그리하여 염라대왕은 금강산 장안산 남쪽에 냇물을 만들고 이승에서 저승으로 건너가는 냇물이라 하여 화천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냇물 위에 앞뒤 모양이 똑같은 거울 모양의 큰 바위를 세웠으니 그 바위가 바로 명경대인 것이었지요. 그 앞에는 염라대왕봉이 버티고 서 있고 그 옆에는 소머리 모양의 우두봉이 있습니다. 그것은 짐승도 역시 죄를 짓지 말라는 뜻에서 세운 것이며 그 좌우에 죄인봉, 판관봉, 사자봉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는데 그것들의 모양이 꼭 심판하는 광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여 누구나 그곳에 가면 마음이 엄숙해진다고 합니다. 남의 아내를 넘본 양반. 조선시대 영조 임금은 자신을 대신해 지방의 민생을 살펴볼 암행어사로 박문수를 보내었습니다. 박문수는 가는 곳마다 벼슬아치의 잘못을 바로잡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온 힘을 기울였지요. 그는 일처리가 공정하여 백성들로부터 크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박문수가 경상도 지방을 둘러볼 때였습니다. 바닷가 지역을 도는데 마침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지고 말았지요. 바닷가에는 살림살이가 쓸려와 군데군데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것들은 강의 상류에서 떠내려온 것이니 북쪽 지방에 큰 물난리가 났을 게야. 그런 생각이 들자 박문수는 한시라도 빨리 백성들을 구제해야겠다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리하여 경상도 지역의 곡식 3,000석을 급히 북쪽으로 실어 나르게 하였지요. 주위에서는 모두 이 일을 만류했습니다. 이런 중대한 결정은 먼저 조정에 보고한 뒤 허락을 맡아야 했습니다. 백성을 구제하는 게 급하긴 해도 먼저 조정의 허락을 맡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그럴 시간이 없다. 한양으로 사람이 오가며 허락을 맡는 동안 물난리를 당한 백성들 중에는 굶어 죽는 자가 속출할 것이다. 먼저 곡식을 나르고 이 사실을 뒤에 조정에 보고하는 수밖에 없다. 박문수는 자신의 고집대로 곡식을 배에 싣고 북쪽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한편 그 무렵 함경도에서는 큰 홍수를 당하여 함경감사가 조정에 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경상도의 곡식을 급히 옮겨서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해달라고 말이지요. 그러던 차에 어느 날 바다를 바라보니 수많은 배들이 곡식을 가득 싣고 연이어 포구의 닻을 내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조정에 곡식을 보내달라는 글을 보낸 지 며칠도 되지 않아 곡식이 도착했으니 놀라는 게 당연했습니다. 사정을 알아보니 암행어사 박문수가 보낸 것이었지요. 함경 감사는 곡식을 각 고을에 골고루 나누어 주어 굶주림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살려내었습니다. 조정의 이 사실이 알려지자 임금님은 문책은커녕 슬기롭게 이를 대처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박문수에게 가장 고마워한 것은 함경도 백성들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무주 지역을 지나다가 날이 저물고 말았지요. 그가 하룻밤 잠을 청하려고 한 집을 들어갔는데 아주 괴상한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이든 아버지가 젊은 아들을 타고 앉아서 칼로 찌르려고 하는 것이었지요. 박문수는 황급히 달려들어 아버지를 뜯어 말렸습니다. 어서 칼을 내려놓으시오. 박문수는 두 사람을 뜯어 말린 다음 어찌 된 일이냐고 물었지요. 그러자 나이든 아버지가 땅을 치며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난 원래 한양에 살던 선비요. 살기가 너무 어려워 이리저리 떠돌다가 이 마을에 들어와 훈장 노릇을 하며 겨우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이 마을에서 힘께나 쓰는 양반한테 돈을 빌린 것이 있는데 아직 갚지를 못하였지요. 그러자 내 아내를 자기의 둘째 부인으로 삼고 내 며느리를 자기의 며느리로 데려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지 않겠소. 내일이 혼인식을 하겠다고 한 날인데 어찌 차마 그 꼴을 눈뜨고 볼 수가 있겠소. 그래서 차라리 아들을 죽이고 나도 자결할 생각이었소. 박문수가 들어보니 참으로 딱하고 억울한 사정이었습니다. 그는 밤길을 걸어 관가로 달려가 사또에게 무예가 뛰어난 몇 사람을 빌려달라고 하였지요. 그러고는 다음 날 혼인식이 열리는 양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박문수는 미리 준비한 형형색색의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 자리에 뛰어들어 외쳤습니다. 당장 혼인식을 멈추어라. 나는 하늘에 계신 옥황상제의 명령을 받고 온 장군이다. 옥황상제께서는 남의 아내와 며느리를 빼앗으려는 못된 놈을 잡아오라는 분부를 내리셨지. 여봐라. 저 못된 양반 놈을 포박하여 끌고 가라. 명령이 떨어지자 무사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남의 아내와 며느리를 넘보던 양반은 그날 호되게 혼이 나고 말았지요. 아내와 며느리를 다시 찾게 된 아버지와 아들은 박문수에게 거듭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하늘이 보살피는 집이라고 하여 모두들 우러러 받들었다고 합니다. 계암 선생의 꿈. 옛날 서원이 많은 곳으로는 한양에서 보았을 때 안동이 있고 함양이 있습니다. 함양의 인재가 많이 배출되었던 근본 원인은 서원이 많아 그 영향을 받아서였지요. 남계의 서원을 세운 이는 계암 강익 선생입니다. 계암 선생은 고을의 학풍을 떨치기 위하여 서원을 건립하기로 마음먹었지요. 그를 가까이 따르던 선비들과 지식층들도 그의 뜻에 크게 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의 명문 퇴계 이황 선생도 크게 기뻐하는 서한을 보내어 격려했습니다. 고을 선비들 중에는 서원 건립에 필요한 물자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답을 선뜻 내놓기도 하고 가난한 선비들은 소금 한 돼, 쌀 한 말에 이르기까지 모두 정성을 표시하여 서원을 창건하는 일에 힘을 모아주어 용기를 가지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이 중간쯤 진척되었을 때 서원 건립의 비용 조달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였지요. 또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억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계속되는 비에 많은 피해가 생기게 되자 모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계암 선생이 꿈을 꾸었지요. 햇볕이 맑고 창창하게 비추는 세상에 갑자기 어둠이 밀려왔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니 산처럼 큰 새가 하늘에 떠 있는 것이었지요. 바로 봉황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봉황의 등에 하얀 수염을 늘어뜨린 백발 노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계암 선생, 비가 많이 오지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이라오. 서원이 완성되기까지에는 하늘의 때가 있어야 할 것이오. 그리고 서원 건립의 어려운 문제는 비 때문이 아니란 걸 알게 될 것이오.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앞으로 닥칠 것이오. 더 큰 문제라니 무슨 문제가 닥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대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당신을 음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오. 그러니 선생은 몸 조심을 해야 할 것이오. 이렇게 말한 노인은 봉황을 타고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계암 선생은 꿈에서 깨어났지만 너무도 생생한 꿈이었지요. 그래도 보름 동안 내리던 비가 그치자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서원 건립에 열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일이 자꾸만 지연되고 말았지요. 뿐만 아니라 일하던 목수가 떨어져 죽기도 하고 나무에 깔려 죽는 일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넘기자 크게 흉년이 들었고 전염병이 떠돌아 민심이 흉흉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던 군수도 다른 곳으로 가고 신임 군수마저 서원 건립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계암 선생에 대한 까닭 없는 비방과 중상모략이 생겨나기도 하였습니다. 하루는 선생이 촛불 앞에서 글을 읽고 있을 때였지요. 툭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창호지를 뚫고 화살이 날아들어 계암 선생의 몸을 비끼어 벽에 꽂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음해가 시작된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꿈속에서 지난번 봉황을 탄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계암 선생, 몸을 피해야 할 것이오. 함양의 서원 건립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그대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소이다. 서원 건립은 아직 때가 아니오. 그러더니 노인은 또다시 어디론가 봉황을 타고 날아갔습니다. 계암 선생은 너무 이상한 꿈이라 이 모든 사실을 친구인 덕계에게 말하자 비상한 꿈이라며 노인의 말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선생은 지리산으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계암 선생은 20가구 정도 있는 마을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사슴과 여우를 사냥하고 여우 가죽을 세금으로 바쳤습니다. 그들은 남은 것으로 생활하며 곶감과 숯을 팔아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지요. 그는 김씨 집에 방을 얻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김씨는 선생의 용모를 보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선비임을 알아보았던 것이었지요. 더구나 선생에게 딸린 머슴까지 데리고 있으니 그리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생은 방에 틀어박혀 글을 읽고 이따금
산 나물이나 약초를 캐러 다니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른 새벽 김씨 부부는 말린 약초를 머리에 이고 숯 한 가마니를 지고 함양으로 장을 보러 나갔지요. 김씨 부부는 저녁때가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김씨의 얼굴에 상처가 나 있었지요. 김씨, 자네 얼굴에 상처는 왜 생겼는가? 계암 선생이 물었습니다. 선생의 말에 김씨가 머뭇거릴 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자 옆에 있던 김씨의 아내가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배가 고파. 남편이 국밥집에서 막걸리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주위를 어슬렁거리던 젊은 양반들이 무식한 촌놈이라면서 시비를 걸어와 이렇게 됐습니다. 저런 고약한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다음 날부터 계암 선생은 김씨의 어린 아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학문을 깨우치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에 그는 더욱 정성을 다해 가르쳤지요. 이렇게 김씨의 아들에게 글을 가르쳐주자 인근에 살던 선비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권력 다툼을 피해 이곳까지 온 사람들의 후손도 있었지요. 또한 역적으로 몰려 신분을 숨기려는 사람들의 후손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선비들은 이곳으로 몰려와 낮이나 밤이나 책을 읽기 시작하였지요. 계암 선생은 양진제를 지어 학문에 더욱 매진하도록 했습니다. 계암 선생은 제자 선비들에게 글만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비들의 손에 괭이를 쥐어주고 화전을 일구게 하였고 나무도 심게 하였지요. 공부가 없는 날이면 시를 짓기도 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계암 선생에 대한 온갖 모략과 비방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서원을 짓기 위하여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지요. 그가 떠나게 되자 선비들은 크게 슬퍼하고 말았습니다. 이 산골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선생으로부터 다시 학문의 가마를 받을 수 없는 것이 크나큰 슬픔이었습니다. 계암 선생이 떠나갈 때 그동안 신세를 졌던 김씨에게 선생의 갓과 문집을 남기며 혹시나 그 밖에 사람들이 와서 괴롭히면 이 갓을 보이며 계암 선생의 갓이라 말하라며 일러주고 갔습니다. 그 후 김씨는 선생의 갓과 문집을 보관하면서 괄시를 면했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